앞에서 배운 이 서페이스 포스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원리와 한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 먼저 한 가지 원리는 Principles of Local Equilibrium, 부평형의 원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서로 다른 유체 A와 B 사이 이 경계면, 바운더리에 있는 아주 작은 서페이스의 조각, 서페이스 엘레멘트 ds에 대해서 만약 이 경계면이 흐트러지거나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된다고 하면 이 ds에 작용하는 토탈 포스 시그마 f는 0이다 라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어떤 힘을 ds에 작용할까? 일단 유체 a가, 이 ds는 서페이스 조각이니까 어떤 서페이스 포스를 ds에 작용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유체 b도 이 ds에 서페이스 포스를 작용할 겁니다.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없죠. 이 ds는 surface, 이 2차원 조각이기 때문에 부피가 없어서 질량도 없고요. 따라서 중력, body force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 경계면이 흐트러지거나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이 ds에 작용하는 토탈 포스 시그마 f는 0인데, 그럼 이 ds에 작용하는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체 A가 ds에 작용하는 surface force. 두 번째, 마찬가지로 유체 B가 ds에 작용하는 surface force가 있다. 그럼 이 식의 의미는 뭐죠? 그렇지. 유체 A가 ds에 가하는 surface force와 유체 B가 ds에 가하는 surface force는 서로 평형이다. 다시 말하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게 바로 Principles of Local Equilibrium, 국부 평형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평형 원리가 이 경계면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되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A랑 B는 같은 유체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유체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다른 페이지일 수도 있고요. 뭐 A는 기체, B는 액체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이 경계면의 유지 여부라는 거예요. 이 경계면이 변하지 않으면 이 경계면 상에 있는 서페이스의 조각 ds에 작용하는 합력은 얼마다? 0이다. 정리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6번. 이 공기와 물 사이에 이 경계면 상에 있는 아주 작은 서페이스의 조각, 이 서페이스 엘레멘트 ds에 작용하는 힘을 이 평형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자, 평형 원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경계면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나 봐. 자, 따라서 ds에 적용하는 토탈 포스 시그마 f는 얼마야? 0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페이스 포스들이 이 ds에 작용하고 있을까? 일단 공기가 작용하는 이 공기에 의한 서페이스 포스가 있고요. S, F, A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물이 작용하는 이 물에 의한 서페이스 포스가 있을 거예요. S, F, W라고 합시다. 다른 힘은 더 없죠.
자, 식으로 쓰면 시그마 F는 SFA 더하기 SFW다. 다시 말하면 SFA와 SFW는 평형이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뭐 어쩌라고. 이 평형 원리의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여기 주어진 상황에서 이 SFA 구할 수 있어요? 이 공기가 DS를 어떻게 하겠어? 누르겠지. 얼마만큼의 힘으로 누르겠어? 그치? 대기압 곱하기 면적 만큼의 힘으로 누르겠죠. 이건 쉽지. 자, 그럼 SFW는 물이 DS에 힘을 작용하긴 해요. 물은 아래 깔려 있는데 이거 딱 느낌이 오진 않지. 하지만 우리는 이 평형 원리에서 SFA가 마이너스 SFW인 걸 알고 있잖아. 물은 SFA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DS에 작용한다. 자, 그래서 이 평형 원리를 이렇게 당연하고 직관적인 힘에서 어렵고 느낌 없는 힘을 구하는데 써먹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말 쓸 때가 많아요.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이제 7번. 이번에는 이 움직이는 유체와 고체 바닥 사이에 이 경계면상에 있는 아주 작은 서페이스의 조각, 서페이스 엘리멘트 DS에 적용하는 힘을 이 평형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자, 평형 원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이 경계면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나 봐. 자, 따라서 DS에 작용하는 토탈 포스 시그마 F는 얼마다? 0이다. 자, 그럼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서페이스 포스들이 이 DS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치? 이 움직이는 유체가 작용하는 유체에 의한 서페이스 포스가 있고요. SF, F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이 바닥이 작용하는 바닥에 의한 서페이스 포스가 있을 거예요. SF, S라고 합시다. 다른 힘은 더 없죠. 자, 식으로 쓰면 결국 시그마 F는 S, F, F 더하기 S, F, S다. 다시 말하면 SFF와 SFS는 평형이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 쉬워. 자, 그래서 이 평형 원리의 결과를 어디에 써먹을 수 있다고? 당연하고 직관적인 힘에서 어렵고 느낌 없는 힘을 구하는데 써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주어진 상황에서 SFF 이거 구할 수 있어? 이 움직이는 유체가 DS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일단 이 유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무게만큼의 힘으로 DS를 위에서 아래로 누를 것이고요. 자, 또 이 경계면 바로 위에 뭔가 먼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봐. 먼지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치,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함께 쓸려가겠죠. 자, 따라서 이동 방향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한다. 자, SFF는 이 두 힘의 합력이니까 이렇게 대각선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ds에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럼 SFS는 바닥이 ds에 힘을 작용하긴 해? 바닥은 아래 깔려 있는데? 심지어 바닥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바로 여기서 평형 원리를 써먹으면 된다는 거야. 이 평형 원리에서 SFF는 마이너스 SFS라고 했거든? 바닥은 SFF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DS에 작용한다. 자, 이 힘을 분해하면 유체의 무게를 받치는 이 수직 항력과 유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의 힘이 각각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움직이는 유체에는 이 바닥에 의한 마찰력이 작용한다. 그럴듯하죠? 자, 이 평형 원리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서페이스 포스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원리와 한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먼저 한 가지 원리는 Principles of Local Equilibrium, 이 국부 평형의 원리였고요. 자, 이제 나머지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이 개념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 서페이스 포스는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힘인데, 그래서 이 서페이스의 모양이나 면적 등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이 관심 있는 서페이스의 모양이 다 다를 거란 말이야. 뭐 네모난 서페이스가 좋은 사람, 뭐 동그란 서페이스가 좋은 사람, 뭐 별 모양 서페이스가 좋은 사람 등등. 그래서 이 서페이스 포스는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각자의 취향에 영향을 받아.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이 서페이스 포스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서페이스의 모양, 뭐 면적 등등 이 서페이스의 이 성질까지 함께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귀찮아. 좋지 못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서페이스 포스가 이 취향을 좀 덜 타게 만들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일반화할 수 있을까? 바로 단위 면적당 값을 알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 그 위치에 있는 서페이스에 뭐 x만큼의 단위 면적당 서페이스 포스가 작용하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면 어때요? 내가 어떤 모양, 어떤 면적의 서페이스에 관심이 있든지 간에 이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서페이스 포스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단위 면적당 서페이스 포스 x에 내가 관심이 있는 서페이스의 면적 a를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 단위 면적당 서페이스 포스를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파이라고 씁니다. 자, 앞으로 이 유체에 작용하는 이 서페이스 포스를 얘기할 때는 일반화가 어려운 이 서페이스 포스 대신 일반화가 가능한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노트, 어떤 서페이스 엘리멘트 ds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먼저 이 서페이스 엘리멘트의 위치, R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이건 당연하죠. 위치에 따라서 유속이나 주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도 달라질 겁니다. 자, 또 이 서페이스 엘리멘트가 놓인 방향,
이 surface orientation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돼요. 같은 위치라도 이 surface element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뭐 아니면 서 있을 때, 아니면 대각선 방향으로 놓여 있을 때, 이 surface element에 적용하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surface element의 방향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리 시간에 surface 방향 어떻게 표시했어요? 기억나? 주어진 surface의 수직한 벡터, 노멀 벡터 n을 가지고 표시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surface element에 적용하는 스트레스가 궁금해. 알고 싶어. 자, 그럼 이 surface element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거야? 그치, surface element의 위치, r과 이 surface element의 노멀 벡터, n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자, 다음 두 번째 노트. 그래서 이 surface element ds에 적용하는 스트레스는 이 surface element의 위치, r과 이 surface element의 방향, orientation, 노멀 벡터, n에 대한 함수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만만찮게 복잡해요. 어떤 surface element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surface element의 방향을 또 생각해 줘야 된다는 말이거든. 아이 귀찮아. 물론 이게 귀찮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한다면 어떨까? 어떤 약속이냐? 이 surface element의 노멀 벡터 n의 방향을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좌표축의 방향과 평행하게 정해주자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일반적인 3차원 x, y, z 좌표축에서는 이 surface element의 노멀 벡터의 방향을 x방향 또는 x축 방향 유닛 벡터 델타 x 벡터의 방향 y방향 또는 델타 y 벡터의 방향 그리고 z방향 또는 델타 z 벡터의 방향 이 중에 하나로 하자는 말이야. 어때요? 그럼 최소한 이런 약속을 한 사람들, 나,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 사이에서는 이 surface element의 방향 때문에 고생할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약속한 거야. 이제부터 surface element의 노멀 벡터의 방향은 무조건 좌표축의 방향과 평행합니다. 이 약속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실제 플루이드 플로우, 유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죠? 플루이드 엘레멘트를 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 플루이드 엘레멘트에 작용하는 바디 포스, 중력 구하고 서페이스 포스 측정해서 뉴턴 2법칙에 대입한 다음 속도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이 일반화가 어려운 surface force 대신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surface force를 표현하자. 어떻게? 스트레스 곱하기 면적. 여기서의 면적은 우리가 정해준 이 fluid element의 surface의
면적일 거야. 두 번째,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의 모양은 어때요? 이 원래는 내 마음이거든. 아무렇게나 해도 돼. 뭐 이런 예쁜 정육면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돌려도 되고요. 찌그러뜨려도 되고 내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 이 스트레스랑 관련해서 약속 하나 했죠.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서페이스의 방향은 다 어떻게 하기로? 좌표축과 평행하게 하기로 약속했죠. 자, 그럼 이 X, Y, Z 좌표축에서 이 약속을 지키려면 플루이드 엘리멘트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돌려도 돼? 찌그러뜨려도 돼? 안 돼. 무조건 이렇게 예쁜 정육면체 모양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야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의 서페이스의 노멀 벡터가 좌표축 방향으로 정렬이 되잖아. 앞면과 뒷면의 노멀 벡터는 X축 방향과 평행. 이걸 X 서페이스라고 하고요. 좌우 옆면의 노멀 벡터는 Y축 방향과 평행. 이걸 Y 서페이스라고 하고요. 뚜껑과 밑면의 노멀 벡터는 Z축 방향과 평행. 이걸 Z 서페이스라고 하자. 그래서 결국 이 유체역학은 어떤 학문이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작용하는 중력과 스트레스를 찾고요. 이 뉴턴 법칙을 바탕으로 유체의 속도를 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중력은 쉽거든? 그럼 결국 이 유체역학의 핵심은 뭐야? 그렇지.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의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일반적인 X, Y, Z 좌표축에서 플루이드 엘리멘트는 6개의 서페이스, 앞, 뒤, 좌우, 위, 아래와 3개의 독립적인 서페이스 노멀 벡터를 가집니다. 뒷면 X 서페이스의 노멀 벡터 델타 X 벡터, 좌면과 우면 Y 서페이스의 노멀 벡터 델타 Y 벡터, 마지막 밑면과 아랫면 Z 서페이스의 노멀 벡터 델타 Z 벡터. 자, 이때 어떤 스트레스 파이가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작용한다고 합시다. 이 스트레스의 물리적인 의미는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스트레스는 벡터고요. 따라서 3개의 방향 성분을 가질 거예요. X축 방향 스트레스, Y축 방향 스트레스, Z축 방향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플루이드 엘리멘트의 X 서페이스, Y 서페이스, Z 서페이스에 각각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 X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랑 Y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랑 Z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다 어떨까? 다 다르겠죠? 왜? 서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걸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X축 방향과 수직한 면, X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파이 벡터 X. Y축 방향과 수직한 면, Y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파이 벡터 Y. 마지막 Z축 방향과 수직한 면, Z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파이 벡터 Z. 이런 식으로. 여기 파이 벡터 X는 스트레스의 X축 방향 성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스트레스 벡터에 X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X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라는 뜻이에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풀어 써볼까?
파이 벡터 x는 x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라는 뜻인데 이 스트레스에는 3개의 방향 성분이 있으니까 파이 x, 파이 y, 파이 z 이렇게 되거든. 이걸 합쳐서 이렇게 써줍니다. 파이 xx, 파이 xy, 파이 xz. 이 서페이스의 방향을 스트레스의 방향 앞에 이렇게 넣어준 거야. 그래서 이 파이 xx, 파이 xy, 파이 xz가 바로 이 x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의 성분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 먼저 파이 xx, 파이 xx는 x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의 x축 방향 성분이에요. 그럼 파이 xy는 x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의 y축 방향 성분이다. 마지막 파이 xz는 x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의 z축 방향 성분이다. 됐죠? 비슷하게 y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벡터 y의 성분도 마찬가지로 파이 yx, 파이 yy, 파이 yz가 되고요. 마지막 z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벡터 z의 성분도 마찬가지로 파이 zx, 파이 zy, 파이 z가 됩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는 총 몇 개의 성분을 갖는다? 그렇지, 총 9개의 성분을 갖는다. 이 9개의 성분을 한데 모아놓은 행렬 파이 xx, 파이 xy, 파이 xz, 파이 yx, 파이 yy, 파이 yz, 파이 zx, 파이 zy, 파이 zz 또는 간단하게 파이 i j를 스트레스 텐서라고 하고요. 여기서 i의 의미는 뭐예요?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surface의 방향을 의미한다. 그럼 j의 의미는 뭐야? 스트레스의 작용 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니까 이 스트레스 텐서에는 방향이 두 종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서페이스의 방향과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방향. 그래서 이 방향이 두 개 있다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벡터 표시 아래에다가 한 줄을 더 그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윗줄은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서페이스의 방향, 아랫줄은 스트레스의 작용 방향을 각각 의미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에는 방향이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서페이스의 방향과 두 번째, 스트레스 자체의 작용 방향. 그래서 성분의 총 개수는 몇 개야? 9개고요. 파이 xx, 파이 xy, 파이 xz, 파이 yx, 파이 yy, 파이 yz, 파이 zx, 파이 zy,
파이 ZZ. 그리고 이 성분을 한데 모아 쓴 행렬을 스트레스 텐서라고 한다. 됐죠? 자, 이 스트레스 텐서 관련해서 문제 몇 개 풀어봅시다. 예제 8번. 여기서는 벡터와 텐서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이 속도 벡터 V와 스트레스 텐서 파이를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인 XYZ 좌표축에서 이 속도는 세 개의 성분을 가지죠. Vx, Vy, Vz. 벡터식으로 쓰면 V 벡터는 Vx 곱하기 X축 방향의 유닛 벡터 델타 X 더하기 Vy 곱하기 Y축 방향의 유닛 벡터 델타 Y 더하기 Vz 곱하기 Z축 방향의 유닛 벡터 델타 Z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XYZ 좌표축에서 스트레스는 9개의 성분을 가진다고 했어요. 파이 XX, 파이 XY, 파이 XZ, 파이 YX, 파이 YY, 파이 YZ, 파이 ZX, 파이 ZY, 파이 ZZ. 벡터식으로 쓰면 파이 XX 곱하기 첫 번째 x에 대한 방향, 두 번째 x에 대한 방향 더하기 파이 xy 곱하기 첫 번째 x에 대한 방향, 두 번째 y에 대한 방향 더하기 파이 xz 곱하기 첫 번째 x에 대한 방향, 두 번째 z에 대한 방향 더하기 이번에는 파이 yx 곱하기 첫 번째 y에 대한 방향, 두 번째 x에 대한 방향 더하기 파이 yy 첫 번째 y에 대한 방향, 두 번째 y에 대한 방향 더하기 파이 yz 곱하기 첫 번째 y에 대한 방향, 두 번째 z에 대한 방향 더하기 파이 zx 곱하기 첫 번째 z에 대한 방향, 두 번째 x에 대한 방향 더하기 파이 zy 곱하기 첫 번째 z에 대한 방향, 두 번째 y에 대한 방향 더하기 파이 zz 곱하기 첫 번째 z에 대한 방향, 두 번째 z에 대한 방향.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유닛 벡터의 의미는 뭐예요? 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서페이스의 방향이다. 그럼 두 번째 유닛 벡터의 의미는 뭐야? 이 스트레스 자체의 작용 방향이다. 그리고 여기 유닛 벡터 두 개 붙여 써놨다고 해서 이게 곱하라는 뜻이 아니야. 이 둘은 곱하기나 뭐 나누기나 더하기 같은 이 연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이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뿐입니다. 어떤 방향에 대한 정보야?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서페이스의 방향과 스트레스 자체의 작용 방향에 대한 정보다. 자, 이렇게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벡터 두 개를 나란히 써놓은 걸 다이애드라고 하고요. 앞으로 가끔 보게 될 겁니다. 자, 벡터랑 텐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자, 다음 9번. XYZ 좌표축상의 정육면체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각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표시해 보라고 했어요. 먼저 앞면 이 노멀 벡터 n이 델타 x인 이 x 방향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돼? x 방향 서페이스에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xx. 자, x 방향 서페이스에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파이 xy. 마지막으로 x 방향 서페이스에 z 방향으로 작용하는 파이 xz가 있겠죠. 그럼 옆면은 이 옆면의 노멀 벡터 n은 델타 y인 이 y 방향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돼요? 먼저 y 방향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x 방향 스트레스 파이 y x. 다음 y 방향 서페이스에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yy. 마지막 y 방향 서페이스에 z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yz가 있을 거예요. 자, 윗면도 해봅시다. 노멀 벡터 n이 델타 z인 이 z 방향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냐? z 방향 서페이스에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zx. z 방향 서페이스에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zy. 마지막 z 방향 서페이스에 z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z가 있어요. 어때요? 느낌이 좀 와요? 이 유체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 바로 이 스트레스인데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도 이 스트레스거든. 그래서 이 필요성, 정의, 성질 다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10번. 그럼 이 스트레스의 유닛, 단위는 뭐냐? 스트레스의 물리학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죠. 앞에 이 스트레스의 정의에서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surface force라고 했거든. 여기서 이 surface force의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니까 이 스트레스의 단위는 뉴턴 나누기 면적 미터 제곱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정리해 볼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미터 제곱은 그대로. 여기서 세크를 하나 내려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나누기 미터 제곱 세크가 되는데 여기 분자 뭐예요? 모멘텀이죠. 질량 곱하기 속도, 미터 제곱은 면적, 세크는 시간.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단위를 모멘텀 측면에서 해석하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모멘텀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모멘텀 플럭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11번. 이번 문제는 스트레스의 작용 방향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림과 같은 Z 방향 surface element DS에 스트레스 파이가 작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첫 번째 질문, 이 스트레스의 성분을 한번 표시해 보래요. 스트레스에는 총
9개의 성분이 있는데 파이 XX, 파이 XY, 파이 XZ, 파이 YX, 파이 YY, 파이 YZ, 파이 ZX, 파이 ZY, 파이 ZZ. 지금은 Z방향 서페이스만 달랑 있으니까 이 X방향 서페이스와 Y방향 서페이스에 대해서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결국 0, 0, 0, 0, 0, 0, 파이 ZX, 파이 ZY, 파이 ZZ가 된다. 다시 말하면 Z방향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 파이 ZX, 파이 ZY, 파이 ZZ만 구하면 이 서페이스 엘리멘트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스트레스는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DS 위에 있는 플루이드가 작용하는 거야? 아니면 이 DS 아래에 있는 플루이드가 작용하는 거야? 아니, 당연히 둘 다 작용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위에 있는 플루이드가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파이 Z 위 성분식으로 쓰면 파이 ZX, 파이 ZY, 파이 ZZ 위라고 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플루이드가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파이 Z 아래 성분식으로 쓰면 파이 ZX, 파이 ZY, 파이 ZZ 아래 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DS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평형 원리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일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파이 ZX, 파이 ZY, 파이 ZZ라고 했거든. 그럼 방향 상관없이 파이 ZW나 파이 ZR에 둘 중에 아무거나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아무거나 구해도 돼. 왜? 나는 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파이 Z 위를 구하고 누구는 파이 Z 아래를 구하면 이게 방향이 반대니까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딱 정해. 약속이야. 스트레스는 무조건 아래에 있는 물체가 위에 있는 물체한테 작용하는 거야. 이 경우에는 파이 Z 위가 아니라 파이 Z 아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약속이야. 그냥 약속이니까 까먹지 말고 지키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스트레스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정의랑 성질, 그리고 이 스트레스랑 관련된 두 가지 약속. 첫 번째, 서페이스의 방향은 좌표축의 방향과 항상 평행하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아래에서 위로 작용한다. 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다 배웠고요.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이 유체가 흐르는 공간이 일반적인 XYZ 좌표축 공간이 아니라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원통형 좌표축 공간이나 스페리칼 코디네이트, 구형 좌표축 공간일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일단 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랑 스페리칼 코디네이트가 XYZ 좌표축이랑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야겠죠. 잠깐 수학 공부 좀 합시다. 먼저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코디네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떤 한 점의 위치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r과 기준선, 일반적으로 x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각도 세타, 그리고 원통의 길이 방향 좌표 z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 당연히 원통형 공간의 좌표를 나타낼 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원통형 관 내부를 흐르는 어떤 유체의 유동에 대한 식을 세우고 싶대. 이거 XYZ 좌표축에서 가능할까? 힘들겠죠. 바로 이럴 때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가 필요하다. 자, 그럼 이 XYZ 좌표축이랑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렵지 않아요. 삼각함수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요.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Z는 똑같죠? 자,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XYZ 좌표축 상의 점을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상의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상의 점을 XYZ 좌표축 상의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됐죠? 마지막으로 이런 원통형 공간에서 플루이드 엘리멘트의 면적과 부피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XYZ 좌표축에서는 그냥 이런 정육면체였는데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도 비슷할까? 한번 해봅시다. 원점과 기준선에서 각각 r과 세타만큼 떨어진 곳에 r 방향으로는 길이 dr만큼, 세타 방향으로는 각도 d세타만큼 이 밑면이 펼쳐져 있고요. 이때 z 방향의 길이는 dz라고 하면 이 입체의 대략적인 부피는 밑면의 가로 길이 r d세타 곱하기 밑면의 세로 길이 dr 곱하기 높이 dz가 될 거예요. 정리하면 r, dr, d세타, dz다. 물론 이 입체가 정육면체는 아니니까 이게 정확한 부피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인 부피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dr과 d세타가 엄청나게 작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한히 작대. 그러면 이 안쪽 호와 바깥쪽 호의 길이가 거의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RD 세타가 거의 직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dr과 d 세타가 엄청나게 무한히 작은 경우에는 이 입체가 진짜 정육면체가 되고요. 결국 이 r, dr, d 세타, dz는
이 무한히 작은 입체의 부피 dv와 같다. 이런 무한히 작은 부피를 갖는 입체를 differential volume element 미소 부피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플루이드 엘리멘트의 부피를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의 미소 부피,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도 XYZ 좌표축의 정육면체 플루이드 엘리멘트와 마찬가지로 6개의 서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서페이스의 방향 관련해서 약속 하나 했었죠. 이 서페이스의 노멀 벡터 n의 방향을 다 어떻게 하기로? 좌표축과 평행하게 하기로. 결국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서페이스의 노멀 벡터 n의 방향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r 방향과 평행하거나 이걸 r 서페이스라고 하고요. 또는 세타 방향과 평행하거나 마찬가지로 이건 세타 서페이스라고 하고요. 마지막 Z 방향과 평행하거나 이건 Z 서페이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플루이드 엘리멘트의 서페이스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스트레스 파이의 성분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스트레스의 성분을 파이 ij라고 하면 i는 서페이스의 방향, j는 이 스트레스의 작용 방향을 각각 나타낸다고 했는데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서페이스의 방향은 r, 세타, z 셋 중에 하나고요. 스트레스의 작용 방향도 마찬가지로 r, 세타, z 셋 중에 하나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표시해주면 먼저 r 서페이스에 대해서 r 서페이스의 r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rr 다음 r 서페이스의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r 세타 다음 r 서페이스의 z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rz 자, R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3개 다 됐고요. 자, 그럼 다음 세타 서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세타 서페이스의 R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세타 R 다음 세타 서페이스의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세타 세타 다음 파이 서페이스의 Z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세타 Z 자, 이렇게 세타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3개 다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Z 서페이스에 대해서 Z 서페이스의 R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Z R Z 서페이스의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Z 세타 Z 서페이스의 Z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ZZ 자, 이렇게 Z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3개도 다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앞에서 했던 XYZ 좌표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도 총 9개의 스트레스 성분이 존재한다. 이해되죠? 스트레스의 개념은 똑같아요. 이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 파이 ZR은 어디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야? 노멀 벡터가 델타 Z 벡터인 Z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다.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야? R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다. 이때 R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작용해요? 아니면 반대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해요? 스트레스는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작용한다고 했죠. 약속 기억나? 이 R축에서는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위야? 당연히 R이 작은 쪽이 아래고 R이 큰 쪽이 위겠죠. 결국 R이 작은 쪽에서 R이 큰 쪽으로 작용한다. 됐죠?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예제 12번 먼저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디퍼런셜 볼륨 엘리멘트 미소 부피를 한번 직접 그려보래. 원점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 세로 길이 dr, 기준선에서 세타만큼 돌아간 곳에 범위 d세타에 해당하는 가로 길이 r d세타, 마지막 높이 dz까지 해서 이렇게 살짝 찌그러진 육면체 형태의 디퍼런셜 볼륨 엘리멘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이 디퍼런셜 볼륨 엘리멘트는 어떤 디퍼런셜 라인 엘리멘트로 구성되어 있냐? 디퍼런셜 볼륨 엘리멘트의 각 편을 디퍼런셜 라인 엘리멘트라고 하는데요. 뭐 어렵지 않죠? 가로 RD 세타, 세로 DR, 높이 DZ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그럼 이 디퍼런셜 서페이스 엘리멘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마찬가지로 이 디퍼런셜 볼륨 엘리멘트의 각 면을 디퍼런셜 서페이스 엘리멘트라고 하고요. 이 그림에 한번 표시해 봅시다. 먼저 이 디퍼런셜 볼륨 엘리멘트의 앞면과 뒷면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가 R 방향의 유닛 벡터인 R 서페이스가 있고요. 이때 이 R 서페이스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높이에서 R d 세타 곱하기 dz가 된다. 또 옆면에 해당하는 이 노멀 벡터가 세타 방향 유닛 벡터인 이 세타 서페이스가 있고요. 이 세타 서페이스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dr 곱하기 dz가 된다. 마지막 이 윗면과 아랫면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가 z 방향의 유닛 벡터인 이 z 서페이스가 있고요. 이 z 서페이스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r d 세타 곱하기 dr이 된다. 어때요? 이 표시하는 방법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XYZ 좌표축의 경우랑 똑같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번에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떤 한 점의 위치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r과 z축, 직으로 치면 북극을 통과하는 축을 기준으로 돌아 내려온 각도 세타, 이 세타를 폴라 앵글, 위도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x축, 직으로 치면 적도를 통과하는 축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각도 파이, 이 파이를 아지무스 앵글, 경도라고 해요. 이 r세타 파이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여기서 위도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북극부터 남극까지 정의되는 값이고요. 경도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도를 따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정의되는 값입니다. 자, 이렇게 r 세타 파이만 있으면 공간상의 모든 점 다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 당연히 구형 공간의 좌표를 나타낼 때 매우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 주변에 흐르는 유체의 유동에 대한 식을 세우고 싶어. 이거 XYZ 좌표축으로 가능할까? 힘들겠죠? 이럴 때 바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가 필요하다. 그럼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는 XYZ 좌표축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 복잡하긴 해요. 먼저 x는 r에다가 sin 세타를 곱한 값에 다시 코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되고요. 비슷하게 y는 r에다가 sin 세타를 곱해준 값에 이번에는 sin 파이를 곱해주면 되죠. 마지막으로 z는 r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이런 구형 공간에서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의 면적과 부피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원점에서 r만큼, z축에서 세타만큼, x축에서 파이만큼 떨어진 곳에 세타 방향으로 각도 d세타 범위만큼, 또 파이 방향으로 각도 d파이만큼 밑면이 펼쳐져 있고요. 이때 r 방향의 높이는 dr이라고 하면 이 입체의 대략적인 부피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될 텐데, 먼저 가로 길이, 여기 아래쪽 각도가 d파이니까 여기 위쪽 각도도 마찬가지로 d파이가 되겠죠. 이때 이 변의 길이가 r 곱하기 sin 세타니까 이 밑면의 가로에 해당하는 이 호의 길이는 결국 r sin 세타 곱하기 d파이가 된다. 다음 이 밑면의 세로에 해당하는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D세타, 호의 반지름이 R이니까 결국 R, D세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높이는 dr이라고 했죠. 정리하면 r제곱 sin 세타 dr d세타 d파이가 된다. 물론 이 입체가 정육면체는 아니니까 이게 정확한 부피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부피라고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dr d세타 d파이가 엄청나게 작대. 그러면 뭐 안쪽 호와 바깥쪽 호, 뭐 위쪽 호와 아래쪽 호의 길이가 거의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모든 호가 거의 직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dr, d세타, d파이가 엄청나게 무한히 작은 경우에는 이 입체가 진짜 정육면체가 되고요. 결국 r제곱 sin 세타, dr, d세타, d파이는 이 무한히 작은 입체의 부피 dv와 같다. 그래서 이런 무한히 작은 입체의 부피를 뭐라고 한다고? Differential Volume Element 미소 부피라고 하고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플루이드 엘리멘트의 부피를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의 플루이드 엘리멘트도 XYZ 좌표축의 정육면체 플루이드 엘리멘트와 마찬가지로 총 6개의 서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서페이스의 방향 관련해서 약속 하나 했었죠? 서페이스의 노멀 벡터의 방향을 다 어떻게 하기로? 좌표축과 평행하게 하기로. 결국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서페이스의 노멀 벡터의 방향은 셋 중에 하나야. R 방향과 평행하거나 R surface 또는 세타 방향과 평행하거나 세타 surface 마지막 파이 방향과 평행하거나 파이 surface 이렇게 플루이드 엘리멘트의 서페이스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 그럼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스트레스 파이의 성분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 스트레스의 성분을 파이 ij라고 하면 i는 서페이스의 방향, j는 스트레스의 작용 방향을 각각 의미한다고 했죠.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서페이스의 방향은 r, 세타, 파이 셋 중에 하나고요. 스트레스의 작용 방향도 마찬가지로 r, 세타, 파이 셋 중에 하나니까 순서대로 표시해주면 먼저 r 서페이스에 대해서 r 서페이스의 r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ir r 서페이스의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r 세타 r 서페이스의 파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r 파이 r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3개 다 됐죠. 다음 세타 서페이스에 대해서 세타 서페이스의 r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세타 r 세타 서페이스의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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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페이스의 파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세타 파이. 세타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3개 다 됐고요. 마지막 파이 서페이스에 대해서 파이 서페이스의 R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파이 R. 파이 서페이스의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파이 세타. 파이 방향 서페이스의 파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파이 파이. 파이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3개까지 다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앞에서 했던 XYZ 좌표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도 총 9개의 스트레스 성분이 존재한다. 됐죠? 이 스트레스의 개념은 똑같아요.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파이 세타는 어디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야? 노멀 벡터가 파이 방향의 유닛 벡터인 파이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때 세타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작용해? 아니면 반대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해? 스트레스는 무조건 아래쪽에서 위쪽, 좌표값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약속 기억나? 결국 세타가 작은 쪽에서 세타가 큰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리되죠? 앞에서 했던 거랑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예제 13번. 먼저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디퍼런셜 볼륨 엘리멘트, 이 미소 부피를 한번 직접 그려보래. 가로에 해당하는 호, 세로에 해당하는 호, 높이 dr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이 디퍼런셜 볼륨 엘리멘트는 어떤 디퍼런셜 라인 엘리멘트로 구성되어 있냐? 디퍼런셜 라인 엘리멘트는 디퍼런셜 볼륨 엘리멘트의 각 변의 길이라고 했죠. 가로 r sin 세타 d 파이, 세로 r d 세타, 높이 dr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그럼 디퍼런셜 서페이스 엘리멘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디퍼런셜 서페이스 엘리멘트는 디퍼런셜 볼륨 엘리멘트의 각 면의 면적이라고 했죠. 먼저 윗면과 아랫면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가 R 방향의 유닛 벡터인 R 서페이스가 있고요. 이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R sin 세타 d 파이 곱하기 R d 세타다. 또 앞면과 뒷면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가 세타 방향 유닛 벡터인 세타 서페이스가 있고요. 이때 면적은 가로 곱하기 높이에서 R sin 세타 d 파이 곱하기 dr이다. 마지막으로 옆면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가 파이 방향 유닛 벡터인 이 파이 서페이스가 있고요. 이때 면적은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RT 세타 곱하기 DR이다. 자,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또 XYZ 좌표축이나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랑 똑같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뒤쪽에도 이 좌표축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 최종적으로 점검할 겸 해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각형 덕트 관 안에 유체가 흐르고 있대요. 이 관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때 이 덕트의 탑 서페이스, 뚜껑에 스트레스 파이 Z가 작용하고 있대요. 여러분, 파이 Z는 어떤 스트레스죠? Z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그럼 이거 이 뚜껑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맞아요? 뚜껑의 노멀 벡터는 Z축 방향 유닛 벡터니까 뚜껑은 곧 Z 서페이스고요. 따라서 파이 Z는 뚜껑에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맞습니다. 자, 이 파이 Z는 3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분. 두 번째,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분. 세 번째, Z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분. 정리되죠? 자, 이때 1번. 이 파이 Z를 누가 이 뚜껑에 작용하냐고 물었어요. 누가 작용해요? 둘 중에 하나죠. 이 뚜껑의 경계면 아래에 있는 물체가 위에 있는 물체한테 작용하거나 반대로 경계면 위에 있는 물체가 아래에 있는 물체한테 작용하거나 이 둘 중에 뭐예요? 우리 이 스트레스의 작용 방향 관련해서 약속 하나 했었죠. 어떤 약속이었지? 스트레스는 항상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작용한다. 좌표값이 작은 쪽에서 좌표값이 큰 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플루이드가 있죠? 결국 이 뚜껑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파이 Z는 누가 작용하는 스트레스다? 이 뚜껑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플루이드가 작용하는 스트레스다. 1번 답 나왔죠? 자, 다음 2번에서는 이 파이 Z가 그러면 어디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냐고 물어보네. 아니 뭐 당연히 뚜껑에 작용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좀 전에 이 경계면 아래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플루이드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경계면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뚜껑의 안쪽 벽이 있죠. 뚜껑의 안쪽 벽에 작용한다. 2번 답이고요. 됐죠? 자, 다음 이번에는 이 덕트의 바텀 서페이스 바닥에 파이 Z가 작용하고 있대요. 바닥의 노멀 벡터는 뚜껑의 노멀 벡터와 방향이 반대인데 뭐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Z축에 평행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따라서 이 바닥도 Z 서페이스고요. 파이 Z가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3번.
이때 바닥에 작용하는 이 파이 Z는 누가 작용하는 스트레스예요?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죠. 이 바닥 경계면 아래쪽에 있는 물체가 위쪽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거나 반대로 이 경계면 위쪽에 있는 물체가 아래쪽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거나. 자, 그럼 둘 중에 뭐예요? 스트레스는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좌표값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경계면 아래쪽에 있는 게 뭐야? 바닥에 안쪽 벽이 있다. 3번 답 나왔고요. 자, 다음 4번. 어디에 작용해요? 이 경계면 위에 뭐 있어요? 플루이드가 있죠. 따라서 플루이드에 작용한다. 자, 다음 이번에는 이 플루이드가 정지해 있대요. 이때 먼저 파이 zx와 파이 zy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5번. 이거 정보가 너무 없는데 구할 수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파이 zx는 뭐예요? Z surface. 뚜껑이나 바닥에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 가만히 있는 유체가 뚜껑이나 바닥에 X축 방향의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힘을 작용하겠어? 플루이드가 일단 X축 방향으로 움직여야 뚜껑이나 바닥이 X축 방향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루이드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 파이 zx의 값은 얼마다? 0이다. 자, 그럼 파이 zy는 어때요? 파이 zy는 Z surface, 뚜껑이나 바닥에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인데 가만히 있는 플루이드가 뚜껑이나 바닥에 이 Y축 방향의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없죠. 이 플루이드가 Y축 방향으로 움직여야 뚜껑이나 바닥이 Y축 방향의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대잖아. 따라서 플루이드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 파이 z y의 값은 0이다. 그래서 파이 zx, 파이 zy 둘 다 0이네요. 5번 답이고요. 자, 마지막. 똑같이 플루이드가 정지해 있을 때 파이 z의 값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6번. 자, 그럼 파이 z는 뭐예요? Z surface에 Z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다시 말하면 파이 z는 Z surface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힘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뭐라고 해요? 압력, 프레셔라고 하죠. 따라서 파이 z는 이 플루이드가 뚜껑과 바닥에 작용하는 프레셔, P와 같다. 6번 답입니다.
이 프레셔는 유체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작용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바람이 불든 불지 않든 공기는 항상 일정한 대기압, 프레셔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배울 테니까 지금은 이 스트레스의 성질이 작용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잘 파악해 두시면 돼요. 다음 예제 15번, 여기서는 어떤 플루이드가 이런 원통형 관 안을 흐르고 있네요. 이때 이 관벽에 스트레스 파이 R이 작용한대요. 이 파이 R은 R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그럼 이 관벽이 R 서페이스 맞아요? 맞죠. 관벽은 R 방향에 수직하니까 관벽의 노멀 벡터는 R 방향의 유닛 벡터랑 같을 것이고 따라서 관벽은 R 서페이스가 맞다. 됐죠? 그리고 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 스트레스 파이 R은 성분 파이 RR, 파이 R 세타, 파이 R Z를 갖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이 파이 R은 누가 작용하는 스트레스냐? 여러분, 스트레스는 어디서 어디로 작용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좌표 값이 작은 쪽에서 좌표 값이 큰 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 이 관벽의 경계면 한번 보세요. R 좌표 값이 작은 쪽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플루이드가 있죠. 1번 답입니다. 파이 R은 플루이드가 작용하는 스트레스예요. 자, 2번 그러면 어디에 작용해? 이 경계면의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관벽의 안쪽 면이 있죠. 2번 답이고요. 자, 다음 지금 이 플루이드가 멈춰 있대. 이때 파이 R 세타랑 파이 R Z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파이 R 세타가 뭐죠? R 서페이스의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자, 지금 가만히 멈춰 있는 이 플루이드가 관벽에 뭔가 세타 방향의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뭔가 세타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관벽에 세타 방향의 스트레스를 가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치? 따라서 파이 R 세타는 얼마다? 0이다. 그럼 파이 R Z는요? 파이 R Z는 R 서페이스의 Z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이 플루이드가 가만히 멈춰 있는데 관벽에 뭔가 Z 방향의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따라서 파이 R Z도 0이다. 됐죠? 3번 답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 파이 RR은 어떻게 되냐? 파이 RR은 뭐죠? 파이 RR은 R 서페이스의
R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예요. 결국 파이 RR은 R 서페이스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고요. 이런 힘을 뭐라고 한다고? 프레셔. P라고 한다. 4번 답입니다. 마지막 예제 16번. 이번에는 이런 스피어 주변에 플루이드가 흐르고 있네요. 이때 이 스피어 표면에 스트레스 파이 R이 작용한대요. 이 스피어 표면은 노멀 벡터가 R 방향 유닛 벡터인 R 서페이스니까 스트레스 파이 R 작용하는 거 맞죠? 또 이런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파이 R은 3개의 성분 파이 RR, 파이 R 세타, 파이 R, 파이를 가질 거예요. 그럼 1번 이 파이 R은 누가 작용하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작용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좌표값이 작은 쪽에서 좌표값이 큰 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자, 여기 경계면 아래쪽 좌표값이 작은 쪽에 뭐가 있어요? 스피어가 있죠. 따라서 파이 R은 스피어가 작용하는 스트레스다. 그럼 2번 어디에 작용해요? 이 경계면 위쪽 좌표값이 큰 쪽에는 뭐가 있어요? 플루이드가 있죠. 따라서 파이 R은 플루이드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입니다. 됐죠? 1번 답, 2번 답이고요. 자, 다음은 파이 R 파이에 대한 질문이네. 파이 R 파이는 어떤 스트레스죠? R 서페이스에 파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그럼 3번 이 파이 R 파이는 누가 작용하는 스트레스예요? 좀 전에 한 거지. 이 경계면 아래쪽에 있는 스피어가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다음 4번 어디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예요? 마찬가지로 경계면 위쪽에 있는 플루이드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다음 5번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예요? 파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자, 마지막 이 플루이드가 멈춰 있을 때 파이 R 세타와 파이 R 파이의 값은 어떻게 되냐? 파이 R 파이는 좀 전에 했고 파이 R 세타는 그럼 어떤 스트레스죠? R 서페이스에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여러분 가만히 멈춰있는 유체가 이 스피어 표면에 세타 방향이나 파이 방향의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유체가 세타 방향이나 파이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에만 이 스피어 표면에 세타 방향이나 파이 방향의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둘 다 0이다. 6번
다음 파이 RR은 어떤 스트레스예요? R 서페이스에 R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다시 말하면 R 서페이스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예요. 이런 스트레스를 뭐라고 한다고? 프레셔 P라고 한다. 7번 답입니다. 그럼 이번 챕터에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챕터의 핵심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 보이죠? 일단 먼저 스트레스는 방향 성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텐서였어요. 그래서 기호로 쓸 때도 벡터 표시에 한 줄을 더 추가해서 이 방향 성분을 두 개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강조해 줬었죠. 여기서 스트레스 텐서의 성분은 파이 I, J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I의 의미는 뭐였어요? 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서페이스의 오리엔테이션. 다시 말하면 서페이스의 방향을 의미했죠. 그럼 J의 의미는 뭐였어요? 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텐서는 이 스트레스가 어떤 서페이스에 작용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자, 그럼 이런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왜 필요했죠? 유체역학의 목적이 뭐였어요?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유체의 속도를 구하는 거였어요. 뉴턴 법칙에서 유체의 모멘텀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유체에 작용하는 바디 포스와 서페이스 포스의 합과 같은데 여기서 바디 포스는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중력이었어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런데 이 서페이스 포스가 좀 어려웠죠. 서페이스 포스는 말 그대로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게 서페이스의 모양이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서페이스 포스를 일반화해서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서페이스 포스를 면적으로 나눈 단위 면적당 서페이스 포스 스트레스 파이를 정의했죠. 이 스트레스를 이용하면 내가 어떤 모양, 어떤 면적의 서페이스에 관심이 있든지 간에 이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서페이스 포스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트레스의 서페이스의 면적을 곱해주면 된다. 결국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 거예요? 서페이스 포스를 일반화해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의미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먼저 서페이스 포스 측면에서 스트레스 파이 I J는 J 방향으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surface force고요. 따라서 단위는 힘 나누기 면적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나누기 미터 제곱이 된다. 이게 어디에 작용하는 거예요? I surface에 작용하는 거죠. I surface가 뭐죠? I축 방향의 수직한 surface. 다시 말하면 normal 벡터가 I축 방향의 유닛 벡터인 surface 였어요. 마지막으로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작용한다고 했죠? 아래쪽에서 위쪽, 좌표값이 작은 쪽에서 좌표값이 큰 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따라서 I surface 바로 아래에 있는 유체나 물체가 작용한다. 됐죠? 자, 다음 시간에 따른 모멘텀 변화 측면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스트레스가 유체에 가해지게 되면 뉴턴 법칙에 의해서 유체의 모멘텀이 변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랑 모멘텀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 스트레스의 단위가 힘 나누기 면적이라고 했는데 이걸 모멘텀에 대해서 정리하면 시간을 하나만 내려주면 되죠. 모멘텀 나누기 면적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 결국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모멘텀 변화 또는 비슷한 말로 모멘텀 트랜스포트 전달과 같다. 이런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모멘텀의 전달을 모멘텀 플럭스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이 모멘텀은 어떤 방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뉴턴 법칙에서 모멘텀의 변화 방향은 곧 힘의 작용 방향과 같으니까 여기서 모멘텀은 스트레스의 작용 방향인 J 방향으로 전달될 거예요. 어디에 전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 surface에 전달되는 거죠. 이 I surface 상에 있는 유체나 물체의 모멘텀이 변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전달하는 거야?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작용한다고? 아래쪽에서 위쪽, 좌표값이 작은 쪽에서 좌표값이 큰 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I surface 바로 아래에 있는 유체나 물체가 바로 위에 있는 I surface에 전달한다. 됐죠?
자, 이 두 해석 모두 다 쓸 일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다음 당연히 유체의 상태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가 갖는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유체가 정지해 있을 때 스트레스는 프레셔랑 같다고 했어요. 각 서페이스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만 존재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파이 XX, 파이 YY, 파이 ZZ 같은 건 있는데 파이 XY, 파이 XZ, 파이 YZ 같이 각 서페이스에 수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만 볼까? 파이 XY는 X 서페이스에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인데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X 서페이스에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방향에 힘을 작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파이 XX는 공기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페이스를 수직하게 누르는 힘, 압력, 프레셔는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공기에 의한 프레셔를 뭐라고 하죠? 대기압이라고 하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멈춰있는 유체에 대해서 스트레스의 성분 파이 ij는 p다. 언제? i랑 j가 같을 때. 0이다. 언제? i가 j랑 다를 때. 여기서 p를 밖으로 빼면 p 곱하기 어떤 함수가 되는데 이 함수는 1이에요. 언제? i가 j랑 같을 때. 0이에요. 언제? i가 j랑 다를 때. 이런 함수를 델타 ij라고 쓰고요. 크로네커 델타 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표기법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땐 어떨까? 프레셔에 더해서 유체가 면을 쓸고 지나가는 방향의 스트레스도 존재할 거예요. 아까 봤던 이 파이 xy 같은 것처럼 유체가 움직이면서 이 서페이스를 밀거나 당기거나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스트레스를 특히 프릭션 또는 비스커스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타우라고 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이 스트레스의 성분 파이 ij는 각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프레셔 텀과 각 면을 쓸고 지나가는 방향, 다시 말하면 각 면의 수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프릭션 텀 또는 비스커스 스트레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죠? 이제 이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유체의 움직임, 유동을 분석해 볼 텐데 이때 수학이 좀 필요해요. 이번 챕터 마지막에 있는 어펜딕스 A에 이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숙제, 이 어펜딕스 A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제 A3번, A4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